아버님, 서연이가 남긴 라면 국물 버리기 아까운데 찬밥 말아서 드셔도 괜찮으시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녀 서연이가 먹다 남긴 라면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먹다 남긴 라면 국물이나 처먹는다고 했니? 아버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지연이가 알뜰해서 그런 거잖아요. 기왕 드시는 거 그냥 기분 좋게 드시면 안 돼요? 조용히 앉아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무심하게 건넨 아들 민수의 말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주가 먹다 남긴 음식을 먹으라는 며느리의 행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제가 통쾌한 복수의 한 방을 날리게 되는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68세 이영철입니다. 작년에 아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혼자 살다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들 민수네 집에 들어온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아버님, 여기 방 좀 좁으시죠? 그래도 서연이 학교랑 가깝고 제 회사랑도 가까워서. 아니야, 민수야.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뭐 많은 걸 바라겠니? 처음엔 다 좋았습니다. 손녀 서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제 인생의 새로운 활력이 됐죠. 하지만 점점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밖에서 먹고 올 테니까 냉장고에 있는 반찬 데워 드세요. 아버님, 오늘 서연이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아버지, 오늘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요. 문 잘 잠그고 주무세요. 매일 밤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건데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걸까요? 할아버지, 나랑 놀아요. 서연이만큼은 달랐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죠. 서연아, 할아버지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까? 네, 할아버지 이야기가 제일 좋아요. 민수와 지연이는 바쁘다고 서연이와 놀아주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녀의 놀이 친구가 되었고 그게 제 유일한 보람이었습니다. 아버님, 내일 서연이 유치원 행사에 좀 다녀와 주실래요? 저희는 둘 다 휴가를 못 내서요. 그래, 내가 가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좀 봐주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처음엔 도움을 주는 정도였지만 점점 당연시되어 갔습니다. 세탁기 돌리기,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말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거부할 수 없었죠. 아버님, 저희 둘 다 늦을 것 같아요. 서연이 저녁 좀 챙겨주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이 집에서 가사도우미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래도 서연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 낚시 한번 가볼까? 내가 예전에 너 데리고 많이 갔던 곳이 있는데. 아버지, 이번 주말은 지연이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가요. 항상 다음에였습니다. 그 다음은 한 번도 오지 않았죠. 아들과 대화할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서연이가 아침에 TV 보려고 하는데 불편해해요. 아,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아버님 방에서 라디오 소리가 너무 커요. 벽이 얇아서 서연이가 공부할 때 방해된대요. 점점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 목소리, 내 웃음소리, 내 존재 자체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지만 매일 조금씩 그 희망이 깎여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숙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서연이만큼은 제게 순수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손녀의 웃음이 제가 이 집에서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행복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은 라면 끓였어요. 서연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라면을 먹다가 배가 부르다며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배불러요? 엄마, 지연이는 서연이의 그릇을 치우면서 문득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그냥 버리기는 아깝네요. 여기 찬밥 남은 거 있는데
말아서 드세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요즘 물가도 비싼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옛날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나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항상 남은 음식 아깝다고 싹싹 긁어 드시거든요. 너는 내가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이나 먹는 사람으로 보이냐? 지연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할아버지 손녀잖아요. 가족인데 뭐 어때요?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손주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 처먹어도 된다고?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회사 보고서 마감해야 해서요. 나중에 얘기해요.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서연아, 할아버지 잠깐 나갔다 올게. 언제 와요? 약속했잖아요. 오늘 책 읽어준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온몸에서 열이 올랐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분노와 수치심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이었죠. 담배 한 갑이랑 라이터 주십시오. 아파트 단지 뒤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30년 전에 끊었던 담배였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건강해지겠다고 끊었던 그 담배를 다시 꺼낸 겁니다. 불을 붙이고 깊게 한 모금 빨았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담배를 계속 피웠습니다. 그 쓴맛이 제 가슴 속 상처보다는 덜 아팠으니까요. 이영철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옆 동에 사시는 박용수 씨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 용수 씨,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담배 피시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참았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용수 씨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 있으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라면 국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전혀 사소하지 않아요. 그건 인간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용수 씨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는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는 손주가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처리하는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니 너무 비참해요. 저도 자식 집에 살아봤지만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자존심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혹시 집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들하고 공동명의요. 은퇴하면서 퇴직금으로 계약금을 대줬거든요. 그럼 그 집의 절반은 영철 씨 겁니다. 언제든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민수는 내 아들인데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먹다 남긴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라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 이대로 가면 몇 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용수 씨의 말에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번 생각해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30년 전에 우리가 같이 투자했던 시골 땅, 네, 기억나죠. 그 땅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됐어요. 보상금이 꽤 큰 금액이 나올 겁니다. 정말요? 네, 그 돈이면 영철 씨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자식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습니다. 그 돈이 언제 나오나요? 서류 준비만 되면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담배를 땅에 비벼 껐습니다. 문득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수 씨. 내일 저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시죠. 아파트 관련 서류도 가지고 오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30년 만에 담배를 피웠지만 기분은 오히려 담배를 끊었을 때처럼 상쾌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민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다 오세요? 서연이가 계속 찾았어요. 바람 좀 쐬고 왔다. 아버지, 아까는 제가 일이 바빠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민수야, 물어볼 게 있다. 나 이 집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거니?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너희한테 부담되니? 불편하니? 아버지, 그런 건 아니고요.
민수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요즘 지연이도 일을 시작했고 집이 좀 좁기도 하고 사실 아버지 연세에는 좀 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네. 시니어타운 같은 곳이요. 아버지 또래분들이랑 같이 지내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아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 진심을 알게 해줘서 고맙구나.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제 인생의 흔적이라곤 여행 가방 하나와 옷장 속 몇 벌의 옷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 잠시 들른 손님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중요한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와 함께 제가 낸 계약금 증명서, 통장, 그리고 며칠 전 용수 씨가 알려준 땅 관련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짐을 꾸렸는데도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제 인생 68년이 가방 하나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민수와 지연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내일은 집에 안 들어올 테니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네? 어디 가시는데요? 내가 어딜 가든 네 알 바 아니다. 너는 이제 너희 가족 일에만 신경 쓰면 되지 않겠니?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야, 너 어릴 때 내가 늘 하던 말 기억나니?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그 말 명심해라. 아무도 가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마 며칠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용수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이틀 신세를 질 생각이었습니다. 영철 씨, 들어오세요. 용수 씨의 집은 작지만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위한 휴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수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이영철 씨는 이 아파트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투자 비율로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지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매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 측이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매각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민수네는 어떻게 되나요? 매각 즉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영철 씨,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이미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용수 씨의 말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우선 공식적인 매각 요청 통지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대응도 준비해뒀습니다. 아, 그리고 시골 땅 보상금 건도 확인해 주세요. 네, 그 서류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저로서는 처음 해보는 반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좋았습니다. 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벌써 이틀이나 안 들어오셨는데. 왜? 걱정되니? 당연하죠. 아버지, 어디 계신지라도 알려주세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했다. 민수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서 집에 들어오세요. 서연이가 계속 할아버지 찾아요. 서연이한테는 미안하다고 전해줘. 나중에 보러 갈게. 아버지,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런 거 없다. 넌 그저 네 진심을 말한 것뿐이니까. 그리고 민수야, 곧 우리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잘 대응하는 게 좋을 거다. 변호사요? 무슨 변호사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민수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아파트 매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네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부터 계획했던 일이야.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민수야, 솔직해지자. 너희는 나를 이 집에서 없애고 싶었어. 그래. 그럼 나도 너희를 없애주마.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다시 대화해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이제 와서 무슨 대화? 먹다 남은 라면 국물에 밥 말아서 먹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건 지연이가 실수로 한 말이에요. 제가 지연이도 많이 혼냈어요. 실수. 늦었다, 민수야. 나는 이미 결정했다. 아버지,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서연이 학교는요? 저희 직장은?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리랴.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내가 늘 말했잖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니. 그건 씁쓸하게도 민수와 지연이 덕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용수 씨가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영철 씨, 시골 땅 보상금 서류가 나왔어요. 이제 곧 입금될 겁니다. 얼마나 나오나요? 3억 5천만 원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 5천이라고요? 네. 그 땅이 도로 확장 구역에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감정가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겠네요. 충분하고도 남죠. 이제 아파트 매각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들이 제 마음을 몰라준 것처럼 저도 이제 더 이상 배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아파트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월세방이라도 구해. 아버지, 서연이 학교도 있고 저희 직장도 있고 당장 이사 갈 여유도 없어요.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그럼 서연이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서연이만큼은 언제든 볼 수 있어. 내가 데리러 가겠다. 정말요? 그럼 이번 주말에 주말에 데리러 갈게. 민수, 너는 오지 마라. 서연이를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주말 약속한 대로 민수네 아파트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문을 열고 저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잠시 다른 집에 살게 됐어. 민수와 지연이는 굳은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오늘 할아버지랑 놀이동산 갈래? 네, 가고 싶어요. 그럼 옷 갈아입고 준비해. 서연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자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시려고요? 저희 집을 빼앗으시려고요? 내가 빼앗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찾는 거다. 권리요? 아버지가 저희 집을 팔아버리는 게 무슨 권리입니까?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계약금 낸 집이야. 공동명의로 된 내 재산이지. 그건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해주신 거잖아요. 그걸 이제 와서. 맞아. 너희를 위해 했던 일이었지. 하지만 너희는 내 마음을 몰라줬어.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라면 얘기는 정말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연아, 그 라면이 문제가 아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날 확실히 알게 됐지.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가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서연이 손을 잡고 문을 나서려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서연이 데려가시는 건 좋지만 이 집 문제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발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연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서연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이제 다른 집에서 살게 됐어. 왜요? 저랑 같이 살기 싫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할아버지는 서연이를 너무 사랑해. 하지만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그래.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집을 팔아버린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해 왔습니다. 이영철 씨, 법원에서 강제 매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3개월 정도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시골 땅 보상금도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나와 좀 더 넓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집을 꾸미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살게 되는구나. 민수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저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니? 월세방이라도 구하렴. 아버지, 지금 저희 상황에서 어떻게 월세를 구해요? 저희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그건 네 문제야. 민수야, 더 이상 내 할 바 아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저희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민수야, 난 너한테 딱 하나만 바랬다. 사람 대접해달라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웠니? 아버지,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다. 전화 끊는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의 번호로 전화가 올 때도 있었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깨끗하게 모든 연을 끊는 것만이 제가 새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용수 씨와 함께 바닷가 소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친구가 이곳에 괜찮은 투자처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철 씨, 이 건물 어때요? 1층은 카페로 운영하고 2층은 살림집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네요. 분위기도 좋고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한적하면서도 관광객들이 종종 찾는 곳이라 카페를 운영하기에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기 가격이 얼마인가요? 2억 8천만 원입니다. 시골 땅 보상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원래 전화번호도 바꾸고 주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이제 저는 완전히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는 어떤 컨셉으로 하실 거예요? 글쎄요. 빵이랑 커피를 같이 파는 베이커리 카페가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아내가 빵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름은 뭘로 하실 거예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다시 나로 하려고요. 느낌 좋네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68년 만에 진짜 나로 사는 거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닌 그냥 이영철로 살아갈 겁니다. 가게 인테리어와 장비 구입에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제빵 기술도 배웠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드디어 개업한 날 생각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새로운 가게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었습니다. 한 달 후 용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영철 씨, 잘 지내시죠? 가게도 잘 되는 것 같네요. 네, 덕분에요. 요즘은 관광객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민수 씨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고요. 그래서요? 당연히 알려주지 않았죠. 영철 씨 뜻대로요. 하지만 지연 씨가 많이 아프다고 해요. 무슨 병인데요? 췌장암이라고 하더군요. 많이 진행됐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는데.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철 씨,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마음을 완전히 끊으실 수 있나요?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이제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제 가게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마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한 초라한 행색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만 잡상이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제발요. 지연이가. 여기서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이가 암에 걸렸어요. 많이 위독해요.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해요. 이봐요. 손님들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세요.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았지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빵을 만들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옛날 서연이와 찍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사진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찢어 바다 쪽으로 날렸습니다. 바람이 사진 조각들을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야. 뒤편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퍼졌습니다. 제 눈에는 후련함과 묵직한 쓸쓸함이 교차했지만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맛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해지면 무뎌진다고 하죠. 외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채워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먹다 남긴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 68년 인생의 진짜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론 모든 것을 버려야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찾으셨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의 길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